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틀 전에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를 두고 우리 안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북한은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김정은 위원장 앞에 탄도탄 발사 궤적에 지도가 놓인 것이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이동훈 기자입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화력 타격 순서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망원경을 손에 들고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지도가 눈에 띕니다. 고해상도로 확대해보니 녹색 점선이 포물선을 그리고 있고 정점 고도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옆에는 거리와 속도, 고도가 표시되어 있고 최대 편차란 글자도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미사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 옆에 놓인 여러 개의 모니터도 눈에 띕니다. 미사일 탄도부에 장착된 계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보내지는 위치와 고도, 온도 같은 각종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탄도미사일 궤적 지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가 등장한 건 재작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지난해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됐지만 실제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해온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없습니다. 유엔이 불허한 겁니다. 이틀 전에 쏜 발사체가 만약에 탄도미사일로 결론나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재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탓에 북한 자극을 원치 않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번엔 아주 신중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업위성이 포착한 북한 발사체가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발사장인 강원도 원산호도반도에는 연기 자욱하고 긴 하나의 연기꼬리가 동해상으로 이어집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는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즉각적인 비난보다는 회유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강경책으로 회귀할 수 있음도 알렸습니다. You'll recall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where the president spoke about fire and fury. Before we go another direction, we want to see if there's any possibility.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비판도 높습니다.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nd biological chemical warfare programs every day are a violation of UN resolution. 북한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였던 2006년에도 이 단거리 미사일로 시작해 ICBM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발사체를 분석해서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별일이 아니다. 미사일인지 여부는 더 분석해봐야 알 수 있고 또 북한의 발사를 도발로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석 중이라는 거예요. 재원이 뭔지, 항적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사거리는 어땠는지, 등등등등 분석해야 되는 게 너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보지 않아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도발적인 걸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전술 유도 무기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돼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 바위섬을 타격한 만큼 어떤 나라의 경계선도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발사 목적에 대해선 도발보다는 방어 성격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영문판 보도에서 용납 없이 반격 등의 거친 표현을 빼
판을 깨지 않겠다는 나름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겁니다. 이번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인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이 20개월 만에 현장에 등장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발사 사흘째인데 우리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아직도 분석 중이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일단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군과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 육군도 현무2라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있는 게 현무2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북한이 발사했던 전술 유도 무기와 이 모양과 성능이 굉장히 흡사하고요. 또 둘 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본떠서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갖고 있는 미사일인데다 이 북한이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국정원과 군의 설명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일단 계속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군이 처음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정보 당국은요, 보면 북한이 발사체를 쏘기 전부터 네. 움직임을 이미 사전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과 그리고 북한이 발사 직전에 이상 신호를 내보내는데요. 네. 이걸 감지를 하는 겁니다. 아하. 이후에 발사를 하게 되면 고도, 속도, 궤적 등을 분석을 해서 늦어도 1시간 이내로 이게 미사일인지 아닌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2016년 3월 10일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이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최초 보도를 오전 6시에 할 수 있게 합참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때는 40분 걸렸군요. 네,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봤는데 네. 적어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저렇게 알려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간혹 이게 미사일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국정원의 태도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불상의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탄도고 미사일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했었다는 건데 좀 달라진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번 목요일이면 당선 2년을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을 만나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쯤 되면 대통령이 내 생각은 뭐다 얘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물어보니까 네. 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한 방송사와 대담을 하는데 이때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뭔가 답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가 뭔가 딱 부러지게 초기에 단호하게 내놓기 어려운 사정.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 정부가 어떻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네. 위반을 한 걸 해석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부가 해석을 하기를요. 이 청와대와 군은 네. 이번 도발이 군사 합의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세부 항목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취지는 위반했다. 그러나 네. 하나하나 조문을 따져봤더니 위반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군사 합의서를 한번 들고 와 봤는데 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에 체결했던 9.19 군사 합의인데 1조 2항을 보면요. 네. 이 군사 합의를 할 때 이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군사 분계선 5km 내를 이 도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북한이 쏜 원산 발사장은 해당이 네.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5km 바깥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연이엘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의 연합훈련 등을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요, 네. 합의를 위반했다. 또 그리고 배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남북 간의 해석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도발을 했고 그 이후 이틀 좀 지났는데 그 상황을 보면 사실 겨냥 그리고 비핵화 합의는 미국과 해왔는데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비판하고 있군요.
네, 속된 말로 좀 약한 쪽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요,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중재자, 촉진자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압박을 했고요. 또 우회적으로 미국에게는 네.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자주권, 생존권 존엄을 해치려 든다면 용납 네. 없이 반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미국이 볼 수 있는 영문판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사진을 통해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한 장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가 주변에 거뭇거뭇하게 수염이 나 있습니다. 면도한 지 좀 시간이 지난 듯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발사에 앞서서 나름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기름값이 오릅니다. 작년 11월부터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15% 깎아주었는데 그 인하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주유소 앞이 북새통입니다. 덩달아 주유소 직원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유류세가 다시 오른다는 소식에 차량이 몰려든 겁니다. 내일부터 기름이 오른다 해가지고요. 미리 가득히 넣으려고 왔어요. 부담이 많이 되죠, 서민들한테. 깎아주는 척하고 인심을 쓰더니 갑자기 또 오른다고 하니까 좀 약간 갑자기 당황스러운 느낌이 좀 있네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렸습니다. 최근 이 혜택을 8월까지 연장하는 대신 할인율은 7%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와 LPG 가격도 인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이 70리터인 중형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 경우 내일부터는 약 4,600원이 더 드는 겁니다. 다만 인하폭이 축소되기 전에 사들인 기름을 먼저 소진해야 하는 만큼 주유소마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시점은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주말 정도에.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기름 반출량을 제한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하더니 결국 전복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 사고라고 판단했지만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채널A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전문가의 판단은 어떤지 우현기 기자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63살 김종관 씨 부부가 탄 차량이 한적한 시골길을 달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차량의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차량 조작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듯 운전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 사고라도야? 그러다. 결국 차를 일부러 갓길로 몰아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전복된 뒤에야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 제동 장치를 밟은 흔적이 안 나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김 씨는 급발진 결함을 주장합니다. 갑자기 그냥 아주 출력이 RPM이 올라가면서 우랑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냥 그다음엔 이제 브레이크가 하나도 안 먹으니까. 사고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들도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굉음이 들리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가다가 급가속이 되고 급발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급발진을 막기 위해선 시동을 건 뒤 충분한 예열 시간을 둘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시동 걸자마자 기아를 출발하면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될 확률이 있어요. 주행 중 급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속도가 더 붙기 전에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혀 차량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모레가 어버이날인데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할머니가 병원 차량에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차 안에서 하루 동안 혼자 계셨던 건데요. 병원 측의 해명이 황당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주차장 승합차에서 89살 최모 씨가 발견된 건 지난 토요일 오후.
승합차 맨 뒷자리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숨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최할머니는 요양원 직원들이 파업하면서 전날 오후 이곳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승합차에 남아 있었던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알아차린 겁니다. 어제 오셨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오늘 찾았다. 요양병원 측은 보호사도 함께 탑승했고 환자마다 이름표까지 붙였지만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이 있어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요양병원 CCTV 등을 확보해 병원 측의 정확한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80대 노모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며 고향을 찾은 효심 깊은 자매.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명이나 숨졌는데 윤창호법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습니다. 곧이어 맞은편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28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박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차량에 들이받친 택시는 이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택시에 타고 있던 자매가 숨지고 남동생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자매는 어버이날과 89살 노모의 생일을 기념해 고향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자매 중 한 명은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살고 우리 누구나 죽여버려요. 음주를 해가지고 사람을 택시 기사까지 다 죽여보고. 그런데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박 씨에 대해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더 높아야 돼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사고 당시 박 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건데 경찰의 법 적용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자, 이틀 후가 어버이날이라 더욱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오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죠. 어떤 선물을 할까, 용돈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 매해 고민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어버이날을 앞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1999년 한 대기업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어버이날 선물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지진 않고 있는 건데요. 빳빳한 현금을 뽑아서 봉투에 넣어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백화점 상품권, 또 꽃을 돈으로 감싼 돈 꽃다발, 카네이션과 돈을 함께 담은 이른바 용돈 박스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드려야 하나 이게 아닐까요?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15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선물해드렸는데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만 원 선? 10만 원이면은 어디 나가서 외식해서 한번 가족들이 나가서 하기에도 딱 적당한 금액 같기도 하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 예상 지출 금액을 물었더니 평균 27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현금 대신 다른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 빅데이터 조사에선 자녀에게 받기 싫은 선물로 1위가 책, 2위가 케이크, 3위가 꽃다발이었습니다. 케이크요. 옛날에 그걸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 별로 선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건강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은 세트로 그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먹다가 중간에 중단한 경우도 많고 또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 입장에선 어떤 선물을 드리느냐, 또 얼마를 드리느냐가 고민이겠지만 부모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답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받았는데 그거는 조금 성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따로 받는 게 좋죠. 각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모르겠는 따로따로 주는 게.
손편지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초등학교 때 한 번 받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왔다면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게 너무 비싸져서 절망하게 되는데요. 유주은 기자가 약을 충분히 쓸 수 없는 암 환자들의 호소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혈액암인 골수종이 재발해 주사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섭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주사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지만 고통이 큽니다. 일주일에 3일씩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거를 18개월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 온 팔이 그 주사 자국으로 도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약 형태의 신약이 나왔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잠시뿐. 한 가지 증상에는 한 가지 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제도 탓에 높은 비용이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약 그런 걸 어떻게 먹어. 골수종 판정을 받고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한영학 씨.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걱정이 큽니다. 골수종 재발률이 90%라 2차 항암 치료가 예상되지만 좋은 신약을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먹게 되는, 아니면 주사를 맞게 되는 이런 게 언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해외에서 좋은 항암 신약이 나와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입니다. 더 좋은 치료약을 알고 있는 의료진은 더 답답합니다. 쓸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개선하도록 조금 더 범위들을 확대하고 규정들을 고쳐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로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환자가 바라는 정책은 아주 간결합니다. 진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이런 약들 좀 써볼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우리 남쪽 바다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다새의 짝짓기 시기는 빨라졌고 열대 식물의 서식지도 넓어졌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매기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경남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집단 번식하는 천연기념물 괭이 갈매기입니다. 매년 6만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서식하는 무인섬 홍도엔 갓 태어난 아기 새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달 1일 첫 짝짓기로 태어난 새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03년 첫 번식일이 4월 11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열흘이나 빨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먹이가 되는 어류의 개체수가 늘면서 번식일도 앞당겨진 겁니다. 수온이 상승하는 등 해양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어류 개체군이 영향을 받아서 번식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1970년대 13.8도였던 홍도의 연평균 기온은 14.8도까지 올랐고 같은 기간 바다의 수온도 0.6도 상승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홍도에선 아열대성 식물 고깔닥의 장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는 게 공식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홍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29종의 어류 가운데 자리돔과 범돔 등 아열대성 어종은 절반이 넘는 16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CT 촬영과 방사선 촬영, 병원에서 쓰는 첨단 장비들이 1500년 전 문화재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토기에 방사선을 3600번 쏘니까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1층 보존과학부. 조심스레 유물을 옮겨 거대한 CT 촬영 장비에 고정합니다. 방사선을 3,600번 쏘자 고대 유물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국보 92호 기마 인물형 토기는 말 탄 사람을 정교하게 새긴 신라시대 대표 유물입니다.
CT 촬영 결과 1500년 전 신라 장인의 토기 제작 과정이 상세히 드러납니다. 이 말의 안장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몸통은 따로 만들고 안장도 따로 만들어서 서로 붙인 형태로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00년 전 도기를 구울 때 생긴 기포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최대 2만 배 확대가 가능한 주사 전자현미경은 머리카락 굵기의 시료만으로 유물의 화학 구성비를 판별해냅니다. 원래 있었던 금박 층이 있고 그 위에 보츠층이 한 겹 칠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한번 금박으로 개금을 했다라는 사실을 잠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금속을 투과해 유물 안에 감춰진 보물을 잡아냅니다. 고대 불상 속 살이나 불경 같은 복장 유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겁니다. 첨단 과학의 힘으로 고대 문화재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는 공동 접근 방식인데요. 제도를 믿고 열심히 돈을 붓고 있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건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 박모 씨. 최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없이 지금 1년 동안 받아온 상태인데 왜 가입했냐라고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히 되게 당황스럽고 좀 억울하지네요. 지난해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해 1년 가까이 적립금을 내다가 지난달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도 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박 씨가 지난해 3월 입사한 회사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 500인 이하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2년 후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회사는 중소기업법상 중소,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외국계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공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제도 참여하실 수 없는 기업이어서 애초부터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가입을 시켰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다른 회사원도 울분을 토로합니다. 1,6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직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이직 오퍼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기회 같은 것도 날려버린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도 해지된 청년들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우선전 대상 기업이네?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이겠구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고로 잘못 가입을 시킨 그런 사례인 거죠.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업무 처리에 청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처리도 황당합니다.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으니 행정심판을 받으라는 건데요. 이어서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행정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특별한 후속 대책이 없으니 직접 나서서 구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본인들의 잘못을 왜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처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애초부터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거를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이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사실 없어요. 정부 지원 해지 통보를 받은 청년들은 무성의한 일처리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여태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을 저희가 개발할 수도 있고 따로 투자해서 더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고. 정부가 실수한 만큼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많이 무책임하고 피해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일절 없고.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사법시험에만 몰두한 채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을 사시낭인이라고 불렀었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이게 없어질까 했는데 이제는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변시낭인이 늘었습니다. 5년 내 5번 떨어지면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를 오탈자라는 말로 부른다는군요. 이서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5년간 5번의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A씨. 영원히 낙오자가 돼버린 로스쿨생을 동료들은 오탈자라고 부릅니다. 몇 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2.93점 차이. 신경 안정제로 버티며 꿈꿔온 법조인의 꿈을 이젠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되니까 우리에서라도 사교육을 받았어야 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지금. 선배 오탈자 탁지혜 씨는 1인 방송을 통해 응시 제한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앞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살아갈 게 막막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로스쿨. 매년 500여 명에 이르는 변호사 시험 탈락자가 쌓이면서 합격률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신앙인을 막으려고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변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당장 저기 열람실 건물에서 저희 3학년 40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절반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재수학원의 자신인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그 압박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은 강제로 졸업이 미뤄지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각 로스쿨의 합격률이 공개되자 학교 측이 도입한 꼼수입니다.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졸업 사정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서울대는 8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제주대와 원광대는 응시자의 20%만 변호사로 배출하는 등 로스쿨 간 서열화도 고착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기존 법조계의 입김 탓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건 수임 숫자는 굉장히 증가폭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서 반드시 인원은 줄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변호사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 한 번 붙으면 법조 귀족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법시험 시절. 그런 거를 뽑기를 원하는 거죠. 갈등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합격자 수 재조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럼 뭔 기준을 결정할 것이냐. 늘리더라도 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보다는 이에 당사자들 간에 힘겨루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누는 수사권 조정에 그동안 전력 투구해왔죠. 오늘 검찰총장의 우려는 경청하겠지만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정할 수는 있지만 결국 관철시키겠다는 뜻이죠. 최주현 기자입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적은 겁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제받지 않는 공룡경찰을 만들 수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 공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정과 보완은 가능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은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총장은 그제 귀국한 이후 사흘째 자택에 머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 총장은 내일 오전 출근해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추가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담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비용 증가 등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수사권이 커지게 된 경찰은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 충돌 때 고발된 국회의원 수십 명 수사를 직접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검찰의 공안부가 다뤄왔는데 경찰에게 1차 수사를 맡기는 걸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고발된 국회의원은 80명이 넘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 고발을 예고해 100명 넘게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회 인근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일괄 배당했는데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로선 패스트트랙 고발 대첩 수사를 직접 맡게 되는 상황이 부담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에 대폭 늘려준 여당 수사를 미뤘다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 근거인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을 원하니 이번 수사로 능력을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동시에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번개를 맞고 비상 착륙을 했는데요. 활주로에서 화재가 나면서 4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아 오릅니다. 다행히 비행기 앞문에 연결된 슬라이드로 일부 승객들은 비상 탈출에 도망칩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쯤 러시아 북부 도시 무르만스크로 가다가 30분 만에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비상 착륙을 시도했는데 활주로에 2번 부딪힌 뒤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Из-за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мы будем садиться в Домодедово, но через 15 минут сказал, что все-таки в Шереметьево, и вот мы сели и узнали, что такая беда случилась. 여객기 탑승객 78명 중 최소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기체에 벼락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If the lightning affected the aircraft, which made it control surfaces unusable, was it coming into, she coming in? 여객기가 착륙할 때 기어가 부서져 그 파편이 엔진으로 들어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러시아 수사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또다시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하루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마다 63조 원 규모의 옷을 미국 시장에 팔던 중국 의류업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관세 인상을 결정하며 억지로 값을 올렸는데 또 올려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의류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자제품과 식료품 등에 대해서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The deal itself is going along pretty well. I would even say very well. We'll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트럼프의 깜짝 발언에 중국의 금융시장은 휘청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6% 가까이 급락하는 등 요동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주 워싱턴에 협상단을 보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대로 다음 주 관세가 추가로 인상되고 미중 협상이 중단된다면 휴전 상태였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돼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끝에 우뚝 서 있는 개선문.
이 안에는 프랑스의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 상이 있었죠.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대가 얼굴 반쪽을 부숴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다행히 5달 만에 온전히 복구됐습니다. 파리 동정민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노란조끼 시위대가 습격한 후 공개된 파리 개선문의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마리안상의 오른쪽 뺨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복원 작업이 어느새 마무리돼 8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Vous voyez, il y a les parties qui sont raccotées là. Donc cette partie-là, on l'a récupérée. Et puis là, il a fallu refaire une partie en plate parce qu'on avait... 깨진 조각을 대부분 회수한 덕에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Ça dépend déjà de ce qu'on arrive à récupérer comme morceaux. Je l'ai expliqué tout à l'heure. Dès le lendemain du saccage, avant même de commencer à nettoyer, on a ramassé beaucoup des morceaux. 시위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 세 조각으로 쪼개진 개선문 미니어처도 복구가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복구 자금을 기부했고 문화재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복원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Les Français sont très tristes de ce qui est arrivé, mais on n'y peut rien. C'est malheureux. On voudrait que ça n'arrive jamais. 화재로 첨탑을 잃은 노트르담 대성당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재가 잇따라 훼손되고 있지만 철저한 복구 시스템으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따뜻한 볕과 선선한 바람,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 크니까요. 외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는 없는지 주의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오늘만큼 하늘은 맑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요. 내일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대구가 8도, 강릉 10도 등으로 아침에는 평년 기온 밑돌면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과 대구 23도, 강릉은 2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백악관이나 청와대는 별일 아닌 듯 설명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라는 거죠. 가뜩이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고 있으니 이러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5가지, 6가지 이유를 대면서까지 도발이 아니라는 건 좀 아쉽습니다. 또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되고요. 이번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